이게 이제 사실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으로 보면 뭐 워낙 천차만별이라 예. 좀 이게 가격이 지금 객관적으로 이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가리키는 지표라고 할까요? 예. 뭐 좀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 지표 예.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참 뭐 사실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 분석을 하면 예. 그 기업의 뭐 매출액 그다음에 거기에 이익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퍼로 해가지고 보통 가격을 산정하잖아요. 예. 근데 뭐 가상자산이 뭐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걸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 아직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시중에서 그것도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스탁트 플로우 마켓이라는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을 예를 들면 금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캐왔던 채굴 양이 있잖아요. 예. 네, 그것을 이제 매년 채굴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000톤이 있다. 근데 매년 100톤씩 우리가 다시 채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양만큼 채굴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 걸리 10년이죠. 그죠? 전체 채굴을 해서 채굴 양 속도를 나눠버리면 되니까요. 네. 이것이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스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양. 예. 그다음에 플로우는 어느 정도 속도로 캐느냐 예. 하는 걸로 나눈 모델인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제 금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이제 50년 정도 이 정도 속도로 캐면 지금까지 캐놓은 양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예. 소리인데요. 방금 그 비트코인이 바로 그 스탁트 플로우 모델에 의하면 약 한 50 정도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채굴된 그 비트코인이 한 1,900만 개 되거든요. 네. 그것들이 지금 채굴 속도로 보면 한 50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2140년 동안 2100만 개가 발행이 되고 끝나요. 예. 그러면서 매년 4년마다 발행량 속도가 반씩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희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소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유수의 뭐 자산 운용사, 연기금. 사실 뭐 비트코인을 아직 이제 포트폴리오에 뭐 의미 있는 그 포션으로 예. 포함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죠. 앞으로는 이게 좀 포함이 될 걸로 보십니까? 뭐 지금같이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면 예. 사실은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후에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면 갑자기 막 뭐 70%, 80%뭐 어떤 거 이더리움 같은 경우 95%씩 빠지면 돈을 써야 될 시기에 돈을 쓰지 못하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전체 포션 중에 한 5% 또는 뭐 맥스 10%까지 한다 그러면 10% 중에 90%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91%잖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도 뭐 얼터너티브 투자 항목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내재 가치가 있냐 없냐 예. 그걸 가지고도 많이 논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통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쪽에서는 그 뭐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예. 옛날에 뭐 네덜란드의 튤립 예. 투기처럼 그런 것 아니겠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근데 또 이제 한쪽에서는 그 사고의 틀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월가에서도 이제 이 내재 가치 논쟁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교수님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십니까? 글쎄 그거 맨날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도 뭐 특별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현재 5만 원짜리 지폐는 예. 내재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국가가 이제 사실은 그게 5만 원의 가치가 있고 그걸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행정적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증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값어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 가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의미로 따지면. 그 이제 신용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가 책임진다.
예.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쓰이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를 믿느냐, 프로그램을 믿느냐, 이 초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5만 원짜리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비트코인도 당연히 없는 거고, 만약에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이 바로 내재 가치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그거를 보장하는 네. 그런 신뢰를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또 내재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톡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뭐 SNS가 써있다, 뭐 이렇게 3D로 나오고 뭐 멋있고 막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을까요? 워낙 이제 뭐 지금 기존에 이제 그 플랫폼에 좀 익숙해진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이전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이전 코스트가 아무리 베니핏이 많아도 그걸 극복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5천만 명이 다 바꿔야 되니까. 내가 쓴다 하더라도 보내려면 여기 받아라라고 또 알려줘야 되고 깔아야 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다 코스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 세계, 뭐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또 새로운 가상 자산 세계에서 기축 통화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예. 다른 코인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거를 어떤 그 단위로서 쓰이게 되는데 다른 게 또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사람들이 그거를 쓰겠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지갑수가 1억 개가 넘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억 명한테 다 이거를 설득을 해서 바꾸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이제 퀘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뭐 법안 골격을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뭐 이 비트코인 자체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파일 조각이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땅을 사기도 하고 그림을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제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화같이 쓰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2140년 동안 2100만 개가 발행이 되고 발행 속도는 점점 줄어드니까 교환 가치보다는 저장 가치가 더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으면 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통화로 쓰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예.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피자를 샀거든요. 그게 한 10,000 비트코인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게 4천억이 되는 거죠. 예. 그때 그때 당시는 40불도 채 안 됐을 텐데. 그런 것처럼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거기에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디지털 파일을 어떤 상품같이 사고 파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품이 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10%를 붙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 통화냐, 자산이냐, 상품이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 다만 그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국가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쓰일 때마다 통화로 쓰이면 우리가 뭐 돈을 지불했다고 뭐 10% 뭐 부가세를 받고 이렇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그 통화로 쓰일 때 또 자산으로 쓰일 때 또 상품으로 쓰일 때 우리는 그 룰이 다 다르거든요. 적용되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적용되는 세금도 다 다르고, 그러면 그때마다 쓰일 때마다 거기를 다르게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은 무조건 상품이야 라고 할 거냐,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좀 뭐 일종의 규제 이런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현재보다는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주목할 만한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은 혹시 뭐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일본은 처음엔 상품으로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10%를 매겼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떤지는 제가 아직 체크를 안 해봤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사고 팔았으면 그 자기의 지금 현재 인컴에 바로 애드가 돼서 거기에 세금을 내게 돼 있고 1년 후에 만약 팔면은 이제 장기 투자로 봐가지고 뭐 15%에서 25% 그 사이에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이제 치부되고 있고요. 저희 나라는 이제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하죠. 기타 자산으로 해가지고 20%하고 뭐 지방세 2%에서 22% 매기겠다고 일단은 룰은 정한 상태인데 그게 이제 아직 2년 더 유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좀 대응 방식이 좀 다르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테러 사태 터지고 나서 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제 공동 자율 개선 방안 이런 걸 내놨더라고요. 예. 뭐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누나 같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것들을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사야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거의 0에 수렴하면서 더 피해를 입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래소에서는 그거를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해놨는데 다른 거래소는 아직 그거 결정이 안 나가지고 그쪽으로 또 모이게 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더 피해를 보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거래소들끼리 만약에 상장하는 기준 또 상장 폐지하는 기준을 정해서 그것들을 공통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준에 만족을 하면 다 같이 한 번에 같이 행동하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간 거래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적으로 한다는 건데 예.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는 뭐 100몇 개가 되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현금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래소는 5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5개 정도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실제적인 어떤 뭐 권한이나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정부 당국과 같이 긴밀한 연결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제 부분 뭐 그런 규제 필요성 이런 것도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법과 제도가 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뭐 그걸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뭐 문제가 있겠지만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핵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게임 좋아하시지만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전 세계가 다 같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 거기 나름대로 생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뭐 마법의 칼을 득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아이템을 사고 팔고 뭐 이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세계에 가서 한국이라는 정부가 가서 야 앞으로 뭐 마법의 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사고 팔 때마다 뭐 22% 세금을 내야 돼. 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한테? 전 세계 사람한테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 사람의 뭐 지갑 속에서 다 사고 팔고 거래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어떤 특별한 어떤 법이나 규제를 가지고 그거를 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니네 세계는 그래, 니네들이 어떻게 하는 좋은데 나중에 원화로 바꿀 때 그때는 그 길목만 딱 쥐고 있으면 거기에서 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만 비교를 하면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길목이 뭐 거래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거래소에 대해서 잘 정확한 어떤 규제나 법규가 돼 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1차적인 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새는 이게 가상자산이 주식하고 뭐 연동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그전에는 좀 뭐 인플레 해지라든가 이래서 좀 반대 움직임도 보이고 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연준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낮을 때는 돈을 조달할 때 비용이 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싼 돈이 더 많이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같은 게 이제 탄력성이 좋으니까 오르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르고, 근데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서 돈의 이제 가치가 더 커지고 조달하는 비용이 더 커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많이 오른 때부터 돈을 빼오는 것이 당연히 사람들의 심리라고 본다 그러면 가장 먼저 빠지고 더 많이 빠지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상당히 뭐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테라 사태가 나서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피해자도 많고 한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테라 사태를 보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히려 더 이제 확고해지는 거 아니냐, 옥석이 가려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희소성 면에서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2,100만 개만 딱 발행이 되고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연준이 달러를 많이 풀었잖아요. 예. 뭐 거의 뭐 4 트리언 달러가 뭐 9 트리언 달러까지 가 있으니까 돈이 거의 2배 이상 풀린 상태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점점점 발행량이 준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믿을 만한 거야 라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3%씩 발행이 되고 발행량이 한계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희소성 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더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프로그램이 가능하니까 뭐 디파이나 뭐 NFT 등 여러 가지 응용 상품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쓰이는 용도들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풀릴 때는 그것이 더 많이 올라가다가 돈이 이제 조일 때는 역시 믿을 만한 건 비트코인이라고 오히려 쏠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거 하나 예. 질문하고 오늘 순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처음에 이제 리브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 뭐 각국이 이제 아무래도 통화주권 같은 게 있으니까 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좌절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DM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이제 좀 잘 안 됐고, 최근에 보니까 저커벅스 예. 해서 이제 자기들 이제 메타로 회사 이름 바꿨지 않습니까? 메타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던데 어떻게 뭐 잘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부 당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니네가 하지 말고 은행을 통해서 해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달러 1달러를 패깅해서 그 토큰을 만약에 발행을 한다 그러면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메타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게임 세계라고 보시면 되죠. 리니지와 같은. 근데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광고하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 같이 여러 가지 컨텐츠가 서로 유통이 될 텐데 거기에는 당연히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달러를 쓸 거냐? 라고 했을 때 달러는 사실 뭐 아프리카나 뭐 여러 가지 구하기 힘든 데도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치에 패깅한 어떤 이제 코인이 쓰이게 될 걸로 보고 있고, 거기 안에서는 국가의 어떤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패깅을 얼마나 이제 정말 달러에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신뢰성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이제 경계심을 좀 낮출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공의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은행은 그래도 중앙은행 통제 하에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하면 좀 신뢰성이 올라가겠고 만약 페이스북 자체가 그걸 하겠다 그러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예 감사합니다.